그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그 교재가 2017년도까지만 나와 있고요. 2018년도 교재 그 기출문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그래서 그 오늘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게 이제 이 작년 거 2018년도 이제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잠깐 착각을 해서 해설이 들어가 있는 걸 드려버렸어요. 이제 원래 목적은 이제 해설이 없는 거를 주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내가 이제 실수로 해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은 아마 이 자료가 아마 수업에 활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이제 수업 나가는 데까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이거를 그 해설 없는 자료를 이거는 이제 갖고 계시면 되겠죠. 뭐 달라고 그러면 또 싫으니까. 이건 이제 갖고 계시고 내가 이제 수업용으로 다시 해설 없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해설 없는 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해설 없는 자료를 내가 따로 이렇게 이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제 내가 그 작년까지의 이제 수업은 그 2000년도 이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설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2000년도 중심보다는 전반적으로 96년도부터 작년 거를 중심으로 해설을 할 겁니다. 해설을 하는데,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안 할 거냐면, 이거는 너무 연식이 오래된 것보단 최근의 흐름에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시험에 이제 그 수업하지 않을 건데, 최근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사임용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고등학교 4학년 수준의 시험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4학년이 좀 모호하죠. 그러니까 대학생도 아닌데 고등학생도 아닌 거. 근데 고등학생보다 수준이 조금 높은 거.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풀이가 생각보다 어려운데라는 느낌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고등학교 때는 풀었을 텐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교사 임용 흐름에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이제 그 제외가 될 겁니다. 해설은 들어가 있는데 수업은 이제 제외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나도 그 원본으로 받은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96년도 이전의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96년도 이후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이 아니라 교육개발원이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이제 그 문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는 객관적 자료가 되는데 95년도 이하에 대한 자료는 뭐가 되냐면 이제 출제 시험 보시고 나면 수험표에 이렇게 문제를 적어 갖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봤던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지 안에는 답이 없는데 이상하게 답은 나와 있어요. 이제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마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게 답은 나와 있지 않은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참고를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수업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에 대한 목적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의 유형을 이제 분석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뭐 누구나 저거 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형식을 통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이제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부분들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답안 작성의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기본서라고 표현하죠. 전공 교재. 전공 교재를 읽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정의, 정리, 그 다음에 주. 이제 책을 보시다 보면 책에 이제 주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 그냥 주라는 말들은 없는데 정의와 정리 사이에 막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속에서도 아닌 것 같고 하는 내용들을 읽으면 여기서 이제 주라고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이런 주들을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는 책에서는 고지고대로 나와 있는 책에 있는 보통 이론들은 예제들은 책에 나와 있는 예제는 정의나 정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우리는 이제 실제 교사 임용 시험은 그런 형식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해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쉬워졌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 문제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어려워진다라는 말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문제들은 교재에서 나와 있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정리를 증명하시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들은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시험 문제지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기본서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공부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정리가 있다. 그러면 이 정리를 증명하는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증명하는 것보단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증명의 아이디어가 뭐냐. 이 아이디어를 찾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리를 해석하는 능력.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확장성을 봐야 돼요. 이 정리를 가지고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책에서 보는데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지 책에 나와 있는 정리를 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는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등을 우리가 이런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학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교수는 내 몫이고, 어떻게 이제 학습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학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얻어 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일단 대한민국 교사임용시험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제일 좋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좋고 그래서 문제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나쁜 점은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 이걸 보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유형만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이제 내가 공부하는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출문제는 뒷북이지 앞북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전달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뒤에서 북치면 어떻게 우리가 합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측하는 기능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확장성에다가 초점을 둔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고, 뭐 우리가 이제 정 급하다 그러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보다 얘네들이 이제 훨씬 더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본서에서 나와 있는 얘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죠. 우리가 문제가 딱 나와 있는데 코시 수열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시 수열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내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뭐 되냐면 코시 수열을 일단 나오면 정리를 쓰고 코시 수열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예제를 풀어요.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는 코시 수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그러니까 출제하는 분은 여러분한테 과거에는 당신 코시 수열 알아?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과거라는 게 2000년 초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 코시 수열의 뜻이 뭔지 알아? 하고 이렇게 슬쩍 던지는 문제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코시 수열이 왜 좋은지 알아? 이렇게 질문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뭐를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코시 수열의 장점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좋은지. 다시 이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시 수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 방법에 대한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제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서서히 무엇에 문제가 되냐면, 이제 문제를 풀 때 고민하는 시간을 고민해 볼 이제 필요성들이 이제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초와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심리적 압박감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해답지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늘 얘기를 하지만 없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은 이제 좀씩 다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가 갖는 수학관인 거고,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이런 방법에서는 이제 해답지가 없는 것보단 해답지가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 되는데, 해답지를 참고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답이 맞아요 틀려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답이 맞고 틀린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지금 내가 계산 틀려서 답이 틀린 건 우리가 계산력의 문제이기보단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크게 여러 문제 풀고 나면 답 기억 안 나죠. 근데 뭐는 기억이 납니까? 풀이하는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그게 더 거기다 초점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내가 원리 이런 것에 맞춰서 문제를 자연스럽게 술술술 풀어나갔다라고 한다면, 답이 맞고 틀리고에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답이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지만, 답이 설령 맞아도 그거는 다시 풀이를 해야 됩니다만, 내가 자연스럽게 잘 풀고 있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풀었는데 이게 주어진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느껴진다면, 답안지는 체크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그 문제를 답안지가 있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다 보면 해설을 참고할 수가 있겠죠. 해설을 참고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해설 전체 과정에다가 초점을 두면, 이게 가끔가다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우리 인강들 중에 한 분이 나한테 굉장히 짜증나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강의하면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아 본 적이 처음이었는데, 그 역사과나 다른 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과에선 그건 일도 아니라고. 참 수학하는 사람들이 품성이 좋은 것 같다고. 이제 와서 상처받았냐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상처 처음 받아봤다고.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 가지고는 좋은데 이건 좀 넘어선 게 아닌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답답한 것은 내가 이제 인정을 해요. 이제 나도 공부할 때 질문을 해줬는데 답변이 되게 불친절한 거예요. 불친절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는 답답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답변이 친절함은 없고 그냥 이렇게 봐 하고 툭 던져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재차 질문했더니 난 더 이상 가르쳐 줄 거 없어,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오니까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거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뭐 불성실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답 쓰는 것보다 쓰는 건 똑같아요, 걸리는 시간은.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불성실한 것을 느끼는 정도의 이제 답안지를 가득 던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어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내가 풀 수 있어야 된다예요. 거기다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답안지를 참고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해설을 다 읽었다고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이해했다고 나중에 내가 그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수학에서 첫 번째 줄이 한 70%는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을 내가 잘 맞춰놓으면 그 문제 70% 정도는 맞출 확률이 있어요, 대체로. 그러면 첫 번째 줄을 책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죠. 뭐 이행내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야.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왜 이행내 정리가 나와야 되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내가 어떻게든 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것을 풀어서 그냥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왜 이런 거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직관적으로 얻어내 나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관은 진짜 강의로 잘 안 돼요.
이제 직관은 강의로 잘 안 되는데 자기의 어떤 그것에 의해서 얻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이 얻어지는 고민들은 얻어진다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뭐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수학의 해안이 띄어서 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직관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뭐 진짜 수학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인 딱 봤더니 뭐 이거를 봤더니 우리는 막 1시간 동안 풀었던데 어떤 애는 암산에 의해서 답이 바로 나오고 그럴 수 있죠. 그건 진짜 우리 인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아닌 사람하고 우리 같은 아주 인간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고민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수학을 잘한다와 합격한다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 생각보다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했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쟤 왜 재수 없게 잘해? 뭐 이 정도 수준이 됐을 때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한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한테 잘하니까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만큼 잘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 애 얘기를 하면 우리 집에 하여튼 중학교 다닐 때 얘한테 맨날 뭐라 했냐면 너 정도의 수준은 전국에 몇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 고등학교 가가지고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굉장히 잘한다. 단지 너보다 잘하는 애들이 조금 더 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3이 돼서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무조건 항상 넌 진짜 잘한다. 넌 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학 가려면 거기에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 너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너는 그러면 넌 글렀다는 부터 해서 그냥 수포자가 되는 게 어떻겠니?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러면 공부하지 말자 그러면 꼭 와서 공부 가르쳐달라고 꼭 얘기를 해서 아주 귀찮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작년에는 시험 문제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라고 본다면 시험 문제는 안 쉬운 문제인데 왜 점수가 팍 올라갔습니까? 라고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치에 의해서 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센 척하고 하도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방어막이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시험 문제가 쉬워도 처음 보는 문제를 시험장에서 처음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감 있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문제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난이도가 쉬웠다, 어려웠다의 수준이 아니라 눈에 익었습니까? 눈에 익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 시험 문제가 쉬워져요. 이게 남들 말을 들으면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웠다라는 말의 기준을 어떤 걸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루실 때 항상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되냐면 일단은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 우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출문제 중에 하나는 뭐 어떤 기출문제는 이제 가면은 그 기출문제 중에 하나는 나왔던 문제를 똑같이 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안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왔던 문제는 똑같이 내지 말라는 이제 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 객관식 문제는 주관식에 내도 되고 주관식 문제는 객관식에 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일종의 공개된 예비 시험 문제, 우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시험 문제은행 같은 데 있어서 이렇게 막 돌렸더니 문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은행 속에 있는 문제다. 그것도 좋은 문제다. 개연성이 높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출문제를 객관식 문제를 봐야 되는데 유의점이 있어요. 어떤 유의점이 있냐면 객관식은 참 거짓만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다뤄야 돼라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시험 문제는 맞아 틀려 이것만 물어보다 보니까 암기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서술형에서 나올 개연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된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서술형 시험에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시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일화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은 교육과정 평가원 담당자하고 싸우고 그랬답니다. 이건 뭐 진실인지 모르게 몇 달이 건너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너 한 번만 더 부르면 죽어 그랬대요. 네가 내 집에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간섭을 한 거죠. 이거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자꾸 하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네가 내 집에 나를 불렀느냐. 이제 내 그분은 아는데 차마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분이 이제 한 분이 계시고 그런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그러시냐고 그럼 내가 문제를 바꿔야지 하고 바꿨다가 오류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됐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당신 생각만 한 거죠. 이렇게 하면 풀릴 거야. 근데 오류가 발생이 돼서 이분은 바로 시험 끝나자마자 시험 끝나는 날, 시험 보는 날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 말은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굉장히 간섭을 하는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당신들이 원하는 문제는 꼭 낸다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이거 나왔으니까 올해 내지 마십시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단지 똑같이만 안 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볼 때는 이것은 나올 개연성이 우리 기본소에 있는 문제에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만 한 10배, 10배가 근거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만큼 가능성이 훨씬 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학습 방법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꼭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이런 문제로 이제 학습 방법이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확장성이라고 말할 때 의미는 뭐냐면 A라는 공식이 확장이 돼서 B라는 공식과 접목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런 의미보다는 그 A라는 관점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A라는 것이 도달 지점이 이 정도까지는 됐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도달을 물어봤다면 이게 이 정도까지는 간다는. 그러니까 A라는 이론은 변형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조금 더 점점 깊게 들어가는 이제 확장성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면적 분석 해석하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또 내겠다. 작년에 나온 문제가 너무 좋았는데 근데 나 또 낼 거야. 너무 중요한 이론이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 대표적인 게 갈로아 이론 같은 문제죠.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낼 때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코끼리가 있다 그러면 코끼리 코는 길어요 그러지만 누군가가 코끼리 상하는 좋아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코끼리 다리는 엄청 굵어요 이렇게도 얘기했고 코끼리 등은 엄청 넓어요. 코끼리 귀는 엄청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큰 것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내용을 우리 같이 마치 이제 좀 웃기는 얘기지만 책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막 다양한 각도에서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볼 때 하나의 정리가 어떤 각도에서 물어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잘 전달되면 아마 이 반은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반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형식에 대해서 이제 강의 형식보다 강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은 이제 뭘 말한 거냐면 해석학, 미적분학, 해석학이라고 쓴 이유는 해석학, 미적분학, 그 다음에 함수열, 함수한급수 문제를 맨 마지막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학이 또다시 한 번 더 들어가는 형태로. 그래서 요거를 보통 내가 여기 안 했다, 이거 순서를 그냥 바꿔서 하는데 요걸 이제 한번 이분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복습하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함수열, 함수한급수 문제는 앞에 이론들을 전부 다 알아야만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확률 통계는 이게 수요일 날 할지 맨 마지막 주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통은. 그래서 저거를 수요일 날 할지 목요일 날 할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 그것에 따라 이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지금까지 교사임용 시험들을 대체로 보면 이것은 한 분이 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 4개 과목을. 이 4개 과목을 한 분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대체로, 이 전공자들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전공할 때는 대수학 전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수학 전공자가 이제 될 개연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 대수학 전공자들은 요즘은 크게 2개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순수 대수를 전공하신 분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응용대수 쪽인데, 요즘 응용대수의 대세는 암호론입니다. 암호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쪽 두 쪽 파트가 되는데, 순수 대수를 하시는 분보다 암호 쪽을 하시는 분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랑하는 사람이 갈루아와 오일러입니다. 갈루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암호 쪽을 공부할 수가 없고요. 오일러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냥 종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뭐가 되냐면 갈루아 이론이 이제 중심을 갈루아에다가 딱 중심을 이제 설정해 놓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딱 놓고 보면 뭐가 되냐면 이산수학 문제도 이산수학 하나로 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급력을, 그러니까 분명히 과목은 이산수학인데 문제는 내용을 보면 이제 대수학을 이제 활용해서 하는 문제.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그런 데까지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계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이제 항상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스터디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첫 주 말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수업할 때 이제 뭐가 될 수 거냐면, 문제들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완성도도 높고, 뭐 굳이 확장해 본들 숫자밖에 바꿀 게 없다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이제 시간을, 에너지를 소비할 거고요. 이거는 기출문제들도 좋지만 확장성도 넓고, 그 다음에 이건 재해석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다른 응용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런 것들은 이제 항상 내가 매주 내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다음 주 스터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이 스터디 자료를 제공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의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손으로 써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자를 쳐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이거를 보통 내가 강의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책을 읽어보고 기출문제를 다뤄보고 관련된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책을 놓고 연습문제 풀어보고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처음부터 막 아이디어가 샘솟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 문제는 이렇게도 가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막 아이디어가 막 샘솟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타자 치는 과정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제목으로 쓰게 되면 내가 20대까지는 스쳐 지나가도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30대 이후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이제 메모를 하고 타자를 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쫓기다 보니까 나중에 빼먹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은 모르니까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요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뭐를 하냐면 보통 강의 준비할 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써 나가요. 이렇게 뭐를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 다음에 해답지는 나만 보게끔 뒤에다 둡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해답지 제공이 안 되고 나는 해답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보통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마 나갈 때 이렇게 쭉 나가면 되게 성의 없이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성의를 보여달라 그러면 자꾸 내용이 줄여지니까 이렇게도 나가고 뭐 타자로 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할 테니까 그 다음에 글씨가 뭐 못생겼어요. 글씨는 얼굴 잘생겼기 때문에 글씨 못생긴 거는 다 이해하셔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스터디 자료는 항상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수업 중에 스터디 자료의 일부가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이제 수업 중에 이제 그 얘기들을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조금 스터디를 좀 시간을 좀 길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책에 있는 문제들도 있고 연습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내가 문제를 보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문제로 내게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능하면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이제 다루어 보자. 그래서 폭넓게 다뤄보자. 그래서 스터디 시간이 아마 조금 늘어날 개연성은 이제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답안지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답안지 제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답안지 제공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속도감 있게 공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답안지 제공을 안 하는 건 조금 짜증스러우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주요 목적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터디할 때 이거 도저히 못 풀겠는데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얘기 하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넘어갔는데 30분이 넘어가는 건 풀지 마세요.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럼 30분이 넘어갔다 그러면 풀지 마시고 그 대신 이런 것들은 써놓는 게 좋습니다. 30분 동안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저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있죠. 이 생각들을 거기다 그냥 이런 방법은 어떨까? 저런 방법은 어떨까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를 때는 A라는 방법이 맞을까? B라는 방법이 맞을까? 내가 나름 생각했던 방법들을 쭉 거기다 제시를 해놓으면 내가 읽어볼 때 여러분한테 이 A라는 방법보다는 B라는 방법이 좋은데 여기다 뭐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놓쳤으니까 이런 거를 첨가시켜서 문제 풀면 도움이 됩니다라는 뭔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야 이제 자기 거 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이제 해답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 끝나게 되면 여러분한테 질문할 수 있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만나는 뭐 해답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 질문을 늘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런 거고 질문을 하기가 곤란한 내용은 해답지를 갖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해답지는 따로 제공하지 않을 테니까 답답해 하더라도 그걸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수업은 이제 저와 같은 형식으로 하고 스터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저걸 하고 가능하면 스터디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하면이라는 말이 참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왜 스터디를 하되, 이제 이번에 스터디에 대한 문제들은 답을 맞춰보는 시간보다는 이제 그 확장성을 가지고,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문제 푸는 것보단 일종의 토론에 가까운, 요런 그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도 발전되어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토론을 하라 그러면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해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꼭 누가 이겼냐를 항상 그러거든. 그래, 내가 졌어. 그러면 왜 졌는데? 뭘 잘못.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졌다는 말도 안 하는 거죠.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게 부부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부부 토론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이 토론이 왜 답이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그럼 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서로의 생각을 들었으면 됐지 않냐. 당신이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내 생각은 이런 거구나. 서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상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거기다 자꾸 자기 스타일로 맞추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지구력이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졌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또 그 진 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죠. 갑자기 우리 집사람한테 들어가면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은데. 자, 다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꼭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문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래, 그거 가지고 한번 문제 만들어 봐. 그럼 그 의견을 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좀 부담스럽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문제 만들어 봐. 그리고 설명해 봐.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다음부터 뭐를 합니까?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좋은 토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론을 얻어낸다가 아니라 결론은 결국은 본인이 내리는 거예요. 저런 아이디어도 있네,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꼭 다 똑같이 통일돼서 최고의 방법은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려고. 물론 수학은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합니다만, 꼭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스터디도 오픈된 개념보다는 닫혀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스터디가 운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열려있는 형식으로 이 스터디가 이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걸로 오리엔테이션 얘기는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린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프린트물은 지금 프린트물이 해석학 자료예요. 이게 한 60페이지 가까이 나가지 않았나요? 58페이지 나왔구나.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작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자료가 나간 겁니다. 올해 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뭐가 되냐면 이건 작년 자료예요. 작년 자료인데, 뭐가 되냐면, 이거를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한테 노트 필기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이제 줄였으면 좋겠다고 내가 작년에 이 자료 만들다가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하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이건 절대 안 할래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 못하겠다. 이거 수업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료를 썩힐 이유도 없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자료라는 것만 이제 하고 물론 문제는 똑같습니다. 뭐 갑자기 있는 문제가 사라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작년에 시험 봤던 문제가 여기에는 없는 거죠. 자료가 이제 없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여기에 없는 문제가 수업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하고는 조금 이제 느낌 다르게 이제 수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되겠죠? 하여튼 전 과목 이렇게 다 나갈 거고 미리미리 이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한 방에 다 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문제로 이제 실수의 완비성 문제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죠. 자,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아마 실수의 완비성 문제 1번이 그 출제가 됐습니다만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기초 개념은 우리가 무엇을 실해석하기 기초 개념은 첫 번째로는 완비 구조에 관련된 것이 이제 기초 개념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완비 구조라는 말은 세 가지 구조를 만족하는 건데 이제 브르바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구조를 만족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대수적 구조를 만족한다는데 이 대수적 구조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체의 구조를 말합니다. 근데 실수는 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실수체라는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실수체라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마음 놓고 사칙 연산에 대해서 무엇할 수 있다. 논의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는 뭐가 됩니까? 전 순서 집합이죠. 실수는 이제 전 순서 집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상적 구조를 이제 지니고 있다는데 이 위상적 구조라는 원뜻은 이제 그 브르바키 책을 번역한 내용에서 보면
위상적 구조라는 말은 원근 관계가 있는 거라고 나와요. 원근 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이걸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거리 개념입니다.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데 유리수 같은 경우는 거리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밀성 때문에 유리수 같은 거리 개념은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구조를 다 지니고 있는 건 실수밖에 없습니다. 복소수는 순서 개념을 논의하지 못하고 유리수는 위상적 구조 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완비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체에서는 이 세 가지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면 실수 A가 0이다. 실수 A가 0이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도 물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해보면 R 더하기 A는 무엇이 된다? R이 된다 그랬을 때 이 A를 우리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로 쓰죠. 이런 뜻으로도 이제 해석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듬어서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면 임의의 입실험보다 A의 절대값이 무엇보다 적다? 입실험보다 적다라는 말로 우리는 A가 0이란 뜻을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에서는 주로 이런 뜻으로 많이 이용이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말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가 되는데 우리는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는 이거죠. 아르키메데스의 기본적인 정리는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x가 양수이면 nx가 무엇보다 크다. y보다 큰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데 이 말은 항상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삼든 어떤 원리를 이용하든 간에 그건 관계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이죠. 어떤 양수보다도 적은 자연수분에 뭐가 있다? 1이 되는 자연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표현을 쓰면 자연수 n은 위로 6개가 아니란 뜻을 이제 논의할 때 첫 번째 내용을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르키메데스 정리가 이제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수학적 균합법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쓰여집니다. 그래서 수학적 균합법의 원리는 원 정의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S가 무엇이 아닌 거?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부분집합일 때 (1이) S의 원소이고 n이 S의 원소일 때 n 플러스 1도 S의 원소이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S와 n은 뭐가 된다? 같다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1이 갖는 상징성은 뭡니까? 1이 갖는 상징성은 최소의 개념이에요. 최소의 개념. 즉 이때 n이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최소원은 몇입니까? 1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연수가 아니래도 정렬집합이면 정렬집합에서 정렬성을 이제 논의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 2 이상인 정수들의 모임 그랬다면 마이너스 2가 S의 원소이고 n이 S의 원소이고 n 플러스 1도 S의 원소이면 S는 마이너스 2 이상인 정수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1의 상징성은 뭐다? 최소원을 이제 상징하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3 이상의 문제였다 그럼 몇부터 시작하면 돼요? 3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최소성을 지니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 수학적 균형법의 원리.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물론 내가 막 형식 안 갖추고 썼습니다만 이런 거죠. S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일 때 완비성 공리라는 말이 위로 6이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상한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상한의 뜻은 어떤 뜻으로 이용이 되는 거냐면 이런 뜻이 돼서 알파는 일단 뭐가 된다? 상계입니다라는 뜻이 주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 베타가 S의 상계이면 알파는 무엇보다 적거나 같다예요? 베타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최소 상계라는 말로 쓰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죠.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입시론은 무엇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계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계가 아니니까 얘보다는 더 큰 원소가 존재합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알파는 분명히 뭐다가 돼요? 상계가 되는 건 이제 맞다니까 이런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문제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얘는 자연스럽게 분명히 무엇보다 적어요. 얘보다 적으니까 x-알파의 절대값이 무엇보다 적다가 돼요? 입시론보다 적습니다라는 문장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S의 인프가 요것입니다 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이 돼서 베타는 S의 무엇이다가 돼요? 하계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 말은 알파가 S의 하계이면 베타는 어떤 하계보다도 뭐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대 하계라는 말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거죠.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베타 플러스 입실론은 무엇이 아니다예요. 얘는 하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계가 아니니까 얘보다 적은 x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 대신 이 x는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문제도 나중에 위와 같은 이유로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보다는 얘가 뭐가 돼요? 크다가 돼서 x 마이너스 베타가 무엇보다 적다? 입실론보다 적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수열의 극한 문제와 연결이 이제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이제, 여기 하나를 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요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우리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요. 문제에서, 이게 이제 임의의 두 수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한다요? 유리수가 존재합니다가 되고, 이걸 이제 나중에 다시 바꿔주면 노란색으로도 쓸 수 있는데, 노란색은 요 표현이니까 S는 뭐가 돼요? 무리수가 돼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증명은 나중에 보시고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수열을 안 했습니다만 임의의 x의 a에 대하여 그런 거예요. 그러면 a가 있으면 여기 a 플러스 1로 놓으면 요 사이에는 분명히 유리수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는데 그것을 R1 이렇게 이제 놓아보자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반이 되도록 하는 거 a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 요 사이에는 유리수가 반드시
존재하니까 뭐 R2 이런 식으로 이제 놓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A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주다 보면 무엇이 존재할 거냐면 A로 수렴하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뜻이 돼요. 유리수열은 존재합니다. 이게 존재성을 보장시켜 주는 거죠. 또 같은 이유로 유리수 대신에 지금 뭐를 쓸 수 있어요? 무리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상징성은 임의의 실수 A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도 생각할 수 있고 A로 수렴하는 무엇도 무리수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보장을 받는 거죠. 이런 의미가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의미로는 무엇을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이런 거죠. A가 유리수일 때 이 A의 직후자가 존재하면 얘를 B, 이것의 직전자가 존재하면 이것의 직전자를 C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직전자, 직후자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한 말에서는 이 두 수 사이에는 또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유리수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럼 얘가 뭐라는 사실의 위배가 돼요? 직전자라는 사실의 위배가 되는 거죠. 직후자라는 사실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사이에도 또 유리수가 또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직전자라는 사실에도 위배가 되죠. 그래서 정수에서는 직전자와 직후자가 존재하지만 유리수에서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요? 직전자와 직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를 얘가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마찬가지 무리수도 뭐가 되겠습니까? 무리수도 똑같은 이유로 요 노란색을 여기다가 제시해주면 무리수도 직전자와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직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요 두 가지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이제 뭐 유치한 문제가 주어지면 유치하게 문제를 제시해주면 요런 거죠.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임의의 두 실수 A, B 사이에서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엇이 존재한다요? 무리수가 뭐다?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뜻이 이제 있는데 이게 뭐 한 번쯤인가 출제된 적인데 이건 좀 유치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나중에 많이 이제 이게 언제 이용이 되냐면 저게 이용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집접점의 문제를 논의할 때예요. 집접점을 이제 문제를 논의할 때 저 원리가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무엇과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정수와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수는 6개인 구간이 주어지면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61개밖에 없다죠. 근데 유리수와 무리수는 뭐가 존재한다? 무수히 많은 수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평상시에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은 동그라미 1번이고, 그 다음에 요 2번의 문제는 나중에 최대값, 최소값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하면 열린 구간 0, 1 사이의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열린 구간 0, 1 사이의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최대 최소를 무엇해 줄 수 없다. 논의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대안적으로 뭐를 쓰는 거예요? 숲과 인프의 개념을 대안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쓸 때 맥시멈이냐 숲이냐 미니멈이냐 인프냐라는 것은 예민한 문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맥시멈은 최대라는 것을 보장받을 때예요. 뭔지는 몰라도 보장받을 때고, 숲은 보장받지 못할 때 이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장받는데도 숲이라고 쓰는 건 이제 오히려 더 문제 해결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으면 맥시멈을 안다면 맥시멈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고요. 보장받지 않는다면 뭐로 꼭 써야?
숲을 쓰라는 뜻이 되고, 숲을 쓴다라는 말 속에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숲을 쓰겠다는 얘기는 왼쪽을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숲을 쓰겠다는 얘기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프를 쓰겠다라는 얘기는 얘를 쓰는 건데, 왜 노란색은 왜 썼습니까? 그럼 나중에 수열 문제 때문에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활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저와 같은 것들에 대한 확실성,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민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1번으로 넘어가서 보죠. 얘가 이제 양수에 해당이 되겠죠? 양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관계를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왜 여기에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가 나왔을까요? 근데 우리의 증명 내용은 뭐예요? 얘와 얘 사이에 무엇이 있다요? 유리수가 있다죠.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수분의 뭐다? 정수. 그런데 이제 분모가 또는 분자가 자연수가 되면, 분모가 자연수가 되면 분모가 0이 아니다, 0이다, 이것을 고민한 데는 전혀 고민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저런 형태가 이제 이루어진다가, 자,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따라서 ny는 nx 플러스 몇보다는 크다가 됩니까? 1보다는 이제 크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는데 이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x가 양수일 수도 있고 x가 0일 수도 있고 x가 무엇일 수도 있어요. 음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해법이 뭐다? 바뀌어지니까 x가 양수인 경우, 사실 이제 실질적인 증명은 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게 시험 문제로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케이스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특별한 케이스만 주고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x가 양수인 경우를 체크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쓰게 되면 무엇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논의해 볼 수 있냐면, K가, 여기에선 자연수라고 썼죠. K가 무엇보다 큰 거? NX보다, 왜냐면 여기 뭐 이게 1로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NX보다 더 큰 자연수 K는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채를 nx보다 큰 무엇들의 모임이라고 놓자?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놓으면 이러한 것이 적어도 몇 개는 있다 했습니까? 하나는 있다 했으니까 얘는 절대 무슨 집합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고 무엇의 부분집합이 돼요?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정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정수의 무엇에 의해서? 정렬성에 의해서
M이 존재한다인데 이런 것이 이제 존재한다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아르키메데스 정리와 정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요거는 생략하고 문제를 써도 큰 지장은 없어요. 답안지에는 이건 이제 중간 과정이 되는데 답안지에 얘가 생략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 정리나 정렬성의 말이 빠지면 이건 이제 문제가 곤란해지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정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체에 뭐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체에 최소원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최소원 M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M은 NX보다는 큰데 M-1은 요 안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1은 무엇보다 적거나 같다가 돼요? NX보다 적거나 같습니다라는 뜻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주어진다. 자, 그러면 이 말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M은 NX보다는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 입장에서 보면 M은 NX 플러스 1보다 뭐가 돼요? 적거나 같다가 되고 NX 플러스 1은 무엇보다 적었습니까? NY보다 적었다 했죠. 그래서 전체를 N으로 나눠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X와 Y 사이엔 유리수 무엇이 존재한다? R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이제 내용이 얘기가 되겠죠. 증명 생략하고 말로만 이제 얘기할게요. X가 0인 경우죠. 0인 경우가 되면 Y가 자연스럽게 양수가 되는 거죠. Y가 X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Y보다 작은 M분의 1이 존재한다죠. 그럼 결국은 유리수인 거죠. 그래서 X와 Y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가 이제 존재하는 경우가 되고, 세 번째 케이스가 무엇이 되냐면 X가 음수일 때 Y가 양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X가 음수이고 Y가 0일 수도 있고, X, Y가 전부 다 무엇일 수 있다? 음수일 수 있다가 되는 건데, 이렇게 주어지면 얘가 뭐가 돼요? 유리수가 돼서 X와 Y 사이에는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얘가 되면 0은 무엇보다 적은 겁니까? 마이너스 X보다 적은 거니까 요것에 의하면 이것인 유리수 n분의 1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x, y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이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내용이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케이스 1에 의하면 유리수가 존재를 해서 어떤 관계가 되냐면 여기 사이에 있는 유리수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케이스 1이. 그래서 X가 R이 Y가 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뭐가 돼요? 그냥 증명은 거의 끝난 건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증명이 이루어졌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케이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의 시험 문제는 답안지 공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답안지 공간이 충분할 뿐만이 아니라 답안지를 앞에다가 시험지 안에 못 쓰면 뒷장 참고금 뒤로 채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돼요. 근데 지금은 답안지 공간이 딱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것만 딱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옆에 있는 거를 봐도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사진으로 딱 그 답안지 공간만 딱 촬영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칸 옆에다가 쓴 건 내용은 안 보여요. 글씨 자체가. 채점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한테 안 보이니까 이제 뭐가 돼요?
점수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공간상의 문제를 했다가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다면 이런 케이스만 이제 줄여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여하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1번 문제에서 물어봤던 문제가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수열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